그 이정열 전 판사님, 법원 행정처가 대법원장의 거의 그 정치적 입장, 결정 이런 것을 수행하는 친위부대적 성격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친위부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을 규탄하고 사법개혁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법관회의. 그 결의안이 오늘 대법원에 전달됐습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까요? 또 이번 법관회의가 사법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요? 자,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사실 그 언론에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3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그때 이제 경향신문이 첫 보도를 했는데 이제 사건의 단초가 됐던 것은 지난 2월 20일 날 법원행정처의 선임관으로 발령받은 이모 판사가 있었는데 이 판사가 이판희예요? 이모 판사. 그 이씨성을 가진 판사님이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요? 그 순간에 판자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실명 보도해도 되나요? 뭐 실명 굳이 할 건 없죠. 실명 보도하면 안 돼요. 굳이 할 건 없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판사니까 이름 안에 판이 들어갔을 거고. 아니 판사는 직함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 이모 판사님께서 그 모임의 그 간사를 맡고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그 법원에 전체 판사 2,900명 가운데 48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이 모임이 그 이제 사법부 독립 그리고 이제 법관의 인사제도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판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바뀌는 게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인사제도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냐라고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를 밝히는 것을 3월 25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게 연대 로스쿨하고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밝히는 자리를 하려고 했는데 고위법관이 이모 판사님께 일종의 외압을 행사하는 거죠. 이 행사를 축소해라. 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한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사임을 하고 이제 그냥 지방법원 판사로 내려가셨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법원 내부에서는 계속 이 문제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이른바 이제 진보 언론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법부 안에서 이를테면 뭐 룸살롱 판사 또 향응받은 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도 제대로 안 하면서 실제로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자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계속 축소하는 것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있었을 때 판사도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것도 어떤 건지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되다가 이제 지난 19일 날 전체 판사 가운데 몇 분이 모였죠? 100여 분? 100명이요. 딱 100명이 딱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쟁점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판사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정치 쟁점 뭐 삼으려고 하고 있고 이 판사들의 어떤 정당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법관의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가 계속 내부적으로 판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지금 진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물론 임기가 8월에 끝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냐라는 관련된 논의도 좀 진척이 되고 있고요. 오늘 관련해서 이제 요구 사안을 냈는데 그것을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금 그 의문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열 변호사님, 전 판사님. 이게 전국 법관회의 8년 만에 열렸다 그래요? 전국 법관회의라고 하는 게 그 어떻게 열리게 되었고 내용은 이제 있었는데 이렇게 구성이 100명이나 되는 구성원이 어떠한 자격으로 참여했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검찰은 하도 분탕질을 많이 했고 국민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법원은 잘 몰라요. 도대체 그 장막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잘 모르고 양심적이고 독립적인 판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이렇게 그 소용돌이 치는 배경은 이제 좀 들었는데 2009년도에 있었던 전국 판사회의 때 그때 법원행정처가 주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개입을 해서 이번만 조용히 넘어가 달라. 그래서 당시에 회의에 참여했던 그 판사들이 자기의 주장을 사전에 미리 좀 유인물로 돌리고 했었는데 그것을 또 다 걷어가고
방해 공작을 많이 했었거든요. 법원행정처가. 그래서 그때 참여했었던 판사들이 반성적인 고려에서 이번에는 절대 법원행정처에 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준비를 했었죠. 큰일이 일어난 거네. 그러니까 이처럼 그 자발적으로 그 대표자들을 뽑아서 전국적 회의를 한 것은 지금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법행정권이라는 명분 하에 실질적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요소가 곳곳에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어찌 보면 이게 해방 이후 최초네요. 그렇죠. 그럼 해방 이후 최초이면 당군 이래 최초인데. 그런 셈이죠. 3월 25일 날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판사들 설문조사에서 발표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약 90%의 판사들이 예. 사법행정권자, 뭐 대법원장, 뭐 법원행정처장을 사법행정권자라 그러는데 사법행정권자로 또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 염려돼서 재판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고요. 특히 45%에서 90%가 그렇게 찬성을 한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독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판할 때. 하나 보충해드리자면 약간만요. 방금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판사들 얘기는 법원행정처의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동의한 판사가 88%. 그다음에 특정 정치 세력,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야권이겠죠. 그쪽에 나 내지는 뭐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뭐 박근혜 정권에 반대되는 그런 내용의 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던 판사들이 45%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원래 법원행정처가 만들어진 것은 49년도에 법원조직법이 생기면서 만들어졌는데 외압을 방지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오히려 그 통로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재판 판사들을 예. 통제하고 옥죄고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이런 기본적인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돼서 예. 여러분 판사회의가 개최된 걸로 보입니다. 예.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낯설거든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학교로 따지면 고등학교는 이제 법원이라고 통칭하면 행정처라고 하는 건 서무과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뭐 비교하면 청와대 뭐 비서실 예. 정도인데 어느 정도냐면 최초에는 이게 도입될 때는 예산 조직 요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인사, 회계 뭐 이런 조직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했었는데 이게 점차 비대화됐어요. 점차 비대화돼서 지금은 거기에 소속된 판사들만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이고 그 판사가 결국 겸직을 하거든요.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판결 업무를 하거든요. 법원 내에서는 법원 행정처 출신 판사와 그렇지 않는 판사들이 사실상 서열이 매겨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100여 명씩이나 돼요? 그 법원 행정처에? 예. 특히 이제 예를 들어 판사들 임명되면 비품 구입 뭐 이런 등등 행정적 업무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좀 세우고? 그 정도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특히 이제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획행정실 같은 경우는 대국회 로비들도 다 담당하고 있는 거죠. 사법행정실 같은 경우는 재판제도, 재판 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의 명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의 방침을 그대로 하급 판사들에게 내리는 지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법원 행정처가 이정열 전 판사님, 법원 행정처가 대법원장의 거의 정치적 입장, 결정 이런 것을 수행하는 친위부대적 성격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친위부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보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법원행정처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지금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야말로 보좌하는 정도에 그쳐야 되는데 너무 커져서 오히려 스스로가 권력기관화되고 권력집단화 됐을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를 근무했거나 거쳐간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꽃길이 열렸다. 아, 예. 나름대로 예. 에이스면서 나는 이제 그 출세가도를 달렸다. 그렇죠. 그래서 법원행정처에 들어갈 만한 그런 그 시기가 된 판사들 같은 경우는 법원행정처에 들어가고 싶어서 상당히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무하고 나온 사람들은 그 경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요. 심지어 이제 최근에 뭐 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제인권법 연구회 사건 관련해서 가장 지금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같은 경우에 그 있었던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자리는 다음번 자리가 대법관인 게 거의 통계상으로 한 60%가 넘어갈 겁니다. 최근은 거의 70%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요직 중에 요직이고 법원 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당연히 대법관. 거의 대법관이 돼요. 네. 차기 대법관이라는 사실 차기 대법관으로서 예우도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저희 그쪽 용어로는 가등기 했다 그럽니다. 가등기. 대법관 가등기. 일지는 지금 그 의문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열 변호사님, 전 판사님. 네. 예. 이게 전국 법관회의 8년 만에 열렸다 그래요. 전국 법관회의라고 하는 게 그 어떻게 열리게 되었고 내용은 이제 있었는데 이렇게 구성이 100명이나 되는 구성원이 어떠한 자격으로 참여했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검찰은 하도 분탕질을 많이 하고 국민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법원은 잘 몰라요. 도대체 그 장막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잘 모르고 양심적이고 독립적인 그 판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이렇게 그 소용돌이치는 배경은 이제 좀 들었는데. 2009년도에 있었던 전국 판사회의 때 그때 법원행정처가 주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개입을 해서 이번만 조용히 넘어가 달라. 그래서 당시에 회의에 참여했던 그 판사들이 자기의 주장을 사전에 미리 좀 유인물로 돌리고 했었는데 그것을 또 다 걷어가고 방해 공작을 많이 했었거든요, 법원행정처가. 그래서 그때 참여했었던 판사들이 반성적인 고려에서 이번에는 절대 법원행정처에 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준비를 했었죠. 큰 일이 일어난 거네. 그러니까 이처럼 그 자발적으로 그 대표자들을 뽑아서 전국적 회의를 한 것은 지금 법원 행정처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법행정권이라는 명분 하에 실제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요소가 곳곳에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어찌 보면 이게 해방 이후 최초네요. 그렇죠. 그 해방 이후 최초이면 당군 이래 최초인데. 그런 셈이죠. 3월 25일 날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판사들 설문조사에서 발표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약 90%의 판사들이 사법행정권자, 뭐 대법원장, 뭐 법원행정처장을 사법행정권자라 그러는데 사법행정권자로 또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 염려돼서 재판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고요. 특히 45%에서 90%가 그렇게 찬성을 한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독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들어갔을 거고. 아니 판사는 직함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이모 판사님께서 그 모임의 그 간사를 맡고 있는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그 법원에 전체 판사 2,900명 가운데 48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이 모임이 그 이제 사법부 독립 그리고 이제 법관의 인사제도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판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바뀌는 게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인사제도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냐라고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를 밝히는 것을 3월 25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게 연대 로스쿨하고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밝히는 자리를 하려고 했는데 고위 법관이 이모 판사님께 일종의 외압을 행사하는 거죠. 이 행사를 축소해라. 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한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사임을 하고 이제 그냥 지방법원 판사로 내려가셨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법원 내부에서는 계속 이 문제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이른바 이제 진보 언론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법부 안에서 이를테면 뭐 룸살롱 판사 또 향응받은 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 이정열 전 판사님 법원 행정처가 대법원장의 거의 그 정치적 입장, 결정 이런 것을 수행하는 친위부대적 성격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친위부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을 규탄하고 사법개혁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법관회의. 그 결의안이 오늘 대법원에 전달됐습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까요? 또 이번 법관회의가 사법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요? 자,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사실 그 언론에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3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그때 이제 경향신문이 첫 보도를 했는데 이제 사건의 단초가 됐던 것은 지난 2월 20일 날 법원행정처의 선임관으로 발령받은 이모 판사가 있었는데 이 판사가 이판희예요? 이모 판사. 이씨성을 가진 판사님이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요. 그 순간에 판자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실명 보도해도 되나요? 실명 굳이 할 건 없죠. 실명 보도하면 안 돼요. 굳이 할 거 없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판사니까 이름 안에 판이 들어. 실제로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자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계속 축소하는 것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있었을 때 판사도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것도 어떤 건지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되다가 이제 지난 19일 날 전체 판사 가운데 몇 분이 모였죠? 100여 분? 100명이요. 딱 100명이 딱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쟁점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판사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정치 쟁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 이 판사들의 어떤 정당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법관의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가 계속 내부적으로 판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지금 진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물론 임기가 8월에 끝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냐라는 관련된 논의도 좀 진척이 되고 있고요. 오늘 관련해서 이제 요구 사안을 냈는데 그것을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어떻게 받아들일지